한겨울 새벽 4시 보일러가 터졌습니다. 영하 15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응급수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업체는 아침 7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3시간을 기다려받은 견적서 500만 원. 저는 그 종이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이 집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입니까? 지붕 누수 1,000만 원, 정화조 300만 원, 배관 공사 200만 원, 이제 보일러까지. 35년 공직 생활 끝에 꿈꾸던 전원 생활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65세가 되던 해 2월, 저는 35년간 다녔던 구청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꽃다발과 기념패를 받았습니다. 성실한 공무원이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마웠지만 동시에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확인했을 때의 그 설렘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3억 원.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아내 국민연금 월 80만 원, 부부 합쳐 월 280만 원. 계산해보니 90세까지는 걱정 없을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습니다. 아내는 25년간 도서관 사서로 일했고, 두 딸은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아파트 대출도 5년 전에 다 갚았습니다. 빚 한 푼 없는 깨끗한 은퇴였습니다. 퇴직 일주일 후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전원 생활 해볼까요? 우리 부부는 10년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습니다. 은퇴 후 시골에 내려가 텃밭 가꾸며 여유롭게 사는 것. TV에서 본 전원 다큐멘터리처럼 말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양평, 가평, 여주를 돌아다녔습니다.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중개업자들은 친절했습니다. 전원주택은 노후의 최고라고 했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하고 스트레스 없다고 했습니다. 4월 어느 토요일 양평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2층짜리 목조 주택이었습니다. 대지 300평, 건평 60평, 집 주변으로 텃밭을 가꿀 수 있는 땅이 넉넉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차로 5분 거리였습니다. 중개업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집은 5년 전에 지어진 거라고 전 소유주가 서울로 이사 가면서 급매로 내놨다고 했습니다. 원래 3억 5천만 원인데 3억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 안팎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1층은 거실과 주방, 방 2개, 2층은 방 하나와 다락방, 구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당도 넓었습니다. 텃밭으로 쓰기에 충분했습니다. 중개업자가 덧붙였습니다. 이 집은 상태가 아주 좋다고, 보일러도 5년 된 게 거의 새 것이고 지붕도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정화조도 문제없고 수도전기 다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 얼굴을 봤습니다. 아내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계약금 3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잔금은 한 달 후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 거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1년만 준비하고 시골로 내려가자고. 텃밭에서 채소 키우고 닭도 키우자고 했습니다. 5월 잔금 2억 7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3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 이 전원주택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 충분했습니다. 6월부터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전세를 놓기로 했습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라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비상금이었습니다. 7월 초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 짐을 풀고 집 안을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부엌을 꾸몄고 저는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텃밭을 만들 자리를 정했습니다. 여기는 상추, 저기는 토마토, 옆에는 고추.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8월 본격적으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물을 줬습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던 평화였습니다. 9월 어느 날 이웃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30년째 산다고 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가 텃밭을 보더니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 땅은 배수가 안 좋아서 장마철에 조심해야 한다고, 고랑을 깊게 파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10월 첫 수확을 했습니다. 상추와 고추가 자랐습니다. 양은 많지 않았지만 뿌듯했습니다. 아내가 상추쌈을 싸줬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밥상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이게 전원 생활이구나 싶었습니다. 11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겨울 준비를 했습니다. 장작을 쌓아두고 난방용품을 샀습니다. 보일러를 점검했습니다. 작동은 잘 됐습니다. 중개업자 말대로 5년 된 거라 깨끗했습니다. 12월 첫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을 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낭만적이라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는 눈이 내려도 그냥 불편한 날씨였는데 여기서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낭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리듬의 1월 보일러 난방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90만 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는 겨울 난방비가 7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내도 놀랐습니다.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전원주택은 단독주택이라서 난방비가 좀 나온다고, 목조주택은 특히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씁쓸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월 난방비는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보일러 온도를 낮췄습니다. 집안이 추웠지만 참았습니다. 3월이 되자 따뜻해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 텃밭 준비를 했습니다. 겨울 동안 잊고 있던 전원 생활의 즐거움이 돌아왔습니다. 4월 봄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텃밭에 물을 주지 않아도 돼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에서 뚝뚝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올라가 보니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양동이를 갖다 놨습니다. 비가 그치고 지붕을 확인했습니다. 기와 몇 장이 깨져 있었습니다. 저는 중개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미안하다며 수리업체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수리업체가 와서 확인했습니다. 기와만 교체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업체 사장이 말했습니다. 방수 처리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전체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700만 원.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중개업자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는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고주택은 원래 그렇다고, 자기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전 소유주에게 연락해 보라고 했습니다. 전 소유주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통장에서 7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잔고는 2,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5월 수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입주한 지 10개월 만에 700만 원을 쓴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이제 지붕은 문제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6월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천장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누수는 없었습니다. 수리가 제대로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당에 물이 고였습니다. 배수가 안 됐습니다. 이웃 할아버지가 말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물이 사흘 동안 빠지지 않았습니다. 텃밭이 잠겼습니다. 심어둔 채소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저는 배수로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어서 인부를 불렀습니다. 이틀 동안 작업했습니다. 인건비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2,200만 원. 7월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전기세가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고지서가 왔습니다. 40만 원. 서울 아파트에서는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단독주택은 전기세도 비쌌습니다. 8월 중순, 정화조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났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화장실을 쓸 때마다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정화조 청소업체에 전화했습니다. 업체가 와서 확인했습니다. 청소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화조 자체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용량이 너무 작고 시설이 노후됐다고 했습니다.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견적은 300만 원.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돈이었습니다. 중개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전 소유주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계약할 때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그는 변명했습니다. 중고주택은 숨은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 면제. 저는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9월 초 정화조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3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1,800만 원. 입주한 지 1년 2개월 만에 1,200만 원을 쓴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모른다며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9월 말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일러를 점검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문제 없었으니 올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운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덜컹덜컹. 그리고 멈췄습니다. 저는 보일러를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똑같았습니다. 10분 돌다가 멈췄습니다. 10월 초 보일러 수리업체를 불렀습니다. 기사가 와서 확인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보일러는 오래됐다고, 부품이 마모됐다고, 수리해도 금방 또 고장날 거라고 했습니다. 교체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5년 된 거라면서요. 기사가 웃었습니다. 5년이 아니라 15년은 됐다고 했습니다. 제조 번호를 확인해 보니 16년 전 제품이었습니다. 중개업자가 거짓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전 소유주가 5년 됐다고 했다고, 자기도 속았다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계약했냐고. 그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보일러 교체 견적을 받았습니다. 500만 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통장 잔고 1,8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쓰면 1,300만 원. 겨울 난방비까지 생각하면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10월 중순, 저는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비상금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새 보일러가 설치됐습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10년은 쓸 수 있다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0년 후면 제 나이 77세. 그때까지 이 집에 살 수 있을까? 11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새 보일러를 돌렸습니다.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난방비는 여전히 비쌌습니다. 한 달에 90만 원. 목조 주택의 단열이 좋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문풍지를 붙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2월, 입주한 지 1년 5개월.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지붕 수리 700만 원, 배수로 공사 100만 원, 정화조 교체 300만 원, 보일러 교체 500만 원. 총 1,600만 원. 여기에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를 합치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2천만 원을 쓴 것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1,300만 원. 전세 보증금은 1억 4,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속도로 돈이 나가면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연금 수입 280만 원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식비, 차량 유지비, 통신비를 합치면 250만 원은 나갔습니다.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듬해 1월 한파가 왔습니다. 영하 20도. 수도관이 얼었습니다. 물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열선을 설치하려고 업체를 불렀습니다. 견적은 200만 원. 또 돈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철물점에서 열선과 보온재를 샀습니다. 5만 원. 하루 종일 작업했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수도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70세 가까운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하다니. 2월 초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 소유주 연락처를 다시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난처해했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전 소유주가 왜 이 집을 급하게 팔았는지 아냐고. 중개업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도 수리비 때문에 힘들어서 판 거라고, 그래서 급매로 내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문제 많은 집이었다는 건가? 왜 그 말을 안 해줬냐고 따졌습니다. 중개업자는 변명했습니다. 그때는 자기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기당한 기분이었습니다. 2월 말, 배관에서 물이 샜습니다. 주방 싱크대 아래에서 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닦고 배관을 확인했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16년 된 집이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배관 수리업체를 불렀습니다. 기사가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주방만 문제가 아니라고, 화장실 배관도 노후됐다고, 전체를 교체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견적은 200만 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20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 1,3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쓰면 1,100만 원. 저는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3월 배관 공사가 끝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1,100만 원. 입주한 지 1년 8개월 만에 1,800만 원을 쓴 것이었습니다. 연금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저는 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차량 운행을 최소화하고 전기를 아껴 썼습니다. 4월 봄이 왔습니다. 텃밭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만큼 즐겁지 않았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수리비로 쓴 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5월 어느 날 저는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왼쪽 가슴이 조였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평에는 큰 병원이 없었습니다. 서울까지 가려면 차로 1시간 반이었습니다. 저는 참기로 했습니다.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6월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작년에 수리한 지붕은 문제 없었습니다. 배수로도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폈습니다. 1층 거실 벽과 방 벽에 검은 곰팡이가 번졌습니다. 습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조 주택은 습기에 약했습니다. 저는 곰팡이 제거제를 사서 닦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다시 생겼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제습기를 샀습니다. 30만 원. 전기세가 또 올랐습니다. 7월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목조 주택은 단열이 약해서 낮에 열기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밤에도 더웠습니다. 한 달 내내 에어컨을 돌렸습니다. 전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60만 원.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작년보다 20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8월 초 통장 잔고는 9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연금으로는 생활비와 관리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세 보증금을 또 건드렸습니다.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억 4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8월 중순 차량 점검을 받았습니다. 정비소 사장이 말했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해야 한다고, 브레이크 패드도 갈아야 한다고, 엔진 오일도 교환식이라고 했습니다. 견적은 100만 원. 저는 고민했습니다. 차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병원도 못 가고 장도 못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리했습니다. 100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9월 입주 후 2년이 됐습니다.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지붕 700만 원, 배수로 100만 원, 정화조 300만 원, 보일러 500만 원, 배관 200만 원, 차량 수리 100만 원. 총 1,900만 원. 여기에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제습, 기열선 등을 합치면 2,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2년 동안 2,500만 원을 쓴 것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연금으로 생활하고 저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축은커녕 비상금을 계속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10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일러를 점검했습니다. 작년에 새로 산 거라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또 무슨 일이 생길까? 11월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붕에 눈이 쌓였습니다. 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눈을 치웠습니다. 눈이 쌓이면 지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이웃이 말했었습니다. 67세 나이에 지붕에 올라가는 일이 위험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내가 아래서 소리쳤습니다. 조심하라고, 위험하다고. 저는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쑤셨습니다. 12월 겨울 난방이 시작됐습니다. 난방비는 여전히 비쌌습니다. 한 달에 90만 원. 절약하려고 온도를 낮췄지만 집이 너무 추웠습니다. 아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기침이 심했습니다. 약을 사다 줬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1월 한파가 또 왔습니다. 영하 18도. 작년에 설치한 열선 덕분에 수도는 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너무 추웠습니다. 창문에 성에가 꼈습니다. 단열이 안 됐습니다. 저는 창문에 뽁뽁이를 붙였습니다.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추웠습니다. 2월, 아내 감기가 악화됐습니다. 폐렴 의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급히 서울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1시간 반을 운전해서 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폐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지염이었습니다. 입원을 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입원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약만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왕복 3시간 운전에 저는 녹초가 됐습니다. 3월 봄이 왔습니다. 아내는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기침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시골 생활이 아내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았습니다. 습한 목조 주택, 의료 접근성 낮음, 추운 겨울. 모든 게 노인에게는 불리했습니다. 4월, 저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수리비는 끝이 없고 건강은 악화되고 돈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양평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중개업자는 제가 산 집을 알았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팔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목조 주택은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특히 이 집은 오래돼서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내놓고 싶다고 했습니다. 얼마에 내놓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2억 5천만 원 정도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중개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2억도 어렵다고 1억 5천만 원 정도가 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억에 산 집이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수리비 2,500만 원까지 합치면 1억 7,500만 원 손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5월 집을 1억 8천만 원에 내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중개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고 1억 5천만 원으로 내리면 관심 있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건 너무 큰 손실이었습니다. 6월, 2년 6개월이 됐습니다. 통장 잔고는 400만 원. 전세 보증금은 1억 3,500만 원. 차량 보험료 갱신 고지서가 왔습니다. 120만 원. 저는 또 전세 보증금을 건드렸습니다. 12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7월 폭염이 또 왔습니다.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전기세가 또 나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3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1년 안에 바닥납니다. 8월 어느 날 저는 가슴 통증을 또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내가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저는 만류했습니다. 구급차 비용이 아까웠습니다.
직접 차를 몰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협심증 의심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입니까? 매일 돈 걱정인데. 9월 초 지붕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다락방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작년에 700만 원 들여 수리했는데 또 샌다니. 업체를 불렀습니다. 다른 업체였습니다. 기사가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전체 방수가 아니라 부분만 했다고, 나머지 부분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견적은 500만 원.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통장에 300만 원밖에 없는데 500만 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저는 전세 보증금을 또 건드렸습니다.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억 2,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9월 말 공사가 끝났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수리비만 3,900만 원을 쓴 것이었습니다. 이제 4천만 원이 눈앞이었습니다. 9월 말 지붕 재수리가 끝난 후 저는 집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숨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수리업체가 작업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석가래가 일부 썩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푸석푸석했습니다. 나무가 완전히 부식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지붕 방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월 초 저는 건축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었고 인터넷에서 찾은 건축사무소에 의뢰했습니다. 상담비는 50만 원. 통장에 300만 원밖에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건축사가 와서 이틀 동안 집을 조사했습니다. 지붕, 벽, 기둥, 기초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사흘 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첫째, 지붕 구조가 불량했습니다. 석가래 간격이 너무 넓고 일부는 썩었으며 방수 처리가 애초에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둘째, 기초에 균열이 있었습니다. 집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6년에서 7년 후면 위험 수준에 도달할 거라고 했습니다. 셋째, 전기 배선이 노후됐습니다. 화재 위험이 있었습니다. 넷째, 가장 충격적인 건 불법 증축이었습니다. 다락방은 원래 건축 허가에 없던 공간이었습니다. 전 소유주가 무단으로 증축한 것이었습니다. 건축사는 말했습니다. 이 집은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최소 5천만 원은 들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천만 원.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10월 중순, 저는 중개업자를 찾아갔습니다. 양평 사무실로 직접 갔습니다.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집이냐고, 불법 증축에 구조 결함까지 있다고, 왜 확인도 안 하고 팔았냐고. 중개업자는 당황했습니다. 자기는 몰랐다고, 전 소유주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전 소유주한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연락처 다시 달라고. 중개업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연락 안 된다고, 번호도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럼 주소라도 알려달라고. 중개업자는 서류를 뒤졌습니다.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서울 강남구 어딘가였습니다. 10월 말 저는 서울로 갔습니다. 전 소유주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관리실에 물었습니다.
해당 호수에 누가 사냐고 관리인이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호수는 2년 전에 전세 계약이 끝났고 주인은 해외로 이민 갔다고 했습니다. 연락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허탈했습니다. 전 소유주는 문제 많은 집을 팔고 해외로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11월 초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료 30만 원을 내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들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소송을 걸 수는 있다고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첫째, 계약서에 하자 담보 책임 면제 조항이 있다고. 둘째, 중개업자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거라고. 셋째, 전 소유주는 연락 두절이라 소송 진행 자체가 어렵다고. 넷째, 설령 이긴다 해도 집행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실을 감수하고 빨리 처분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게 무슨 변호사 말입니까? 그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11월 중순, 저는 그래도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500만 원, 소송 비용은 추가로 500만 원, 총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전세 보증금에서 10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억 1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2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중개업자와 전 소유주. 청구 금액은 2억 원. 수리비와 손해배상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소유주는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듬해 1월 한파가 왔습니다. 난방비가 또 100만 원 나왔습니다.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났습니다. 저는 또 전세 보증금을 인출했습니다. 200만 원. 전세 보증금은 1억 1600만 원. 1월 말, 저는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근경색 직전이었습니다. 의사는 입원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시술을 받았습니다. 퇴원할 때 받은 청구서 800만 원. 저는 또 전세 보증금을 인출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억 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약해졌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매일 돈 걱정, 집 걱정, 소송 걱정을 하는데 3월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서울 법원까지 갔습니다. 중개업자만 출석했습니다. 전 소유주는 불출석. 중개업자 측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전 소유주가 속였다고 자기들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중개업자는 확인 의무가 있다고 건축물 대장도 안 확인했다고 불법 증축은 조금만 조사하면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판사는 다음 기일을 잡았습니다. 3월 말 아내가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아내를 설득해 정신건강의학과에 갔습니다.
의사는 우울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한 달치 30만 원. 4월 이사 온 지 3년이 됐습니다.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집값 3억 원, 수리비 2,400만 원, 소송 비용 1,000만 원, 입원비 800만 원,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차량 유지비 등 2천만 원. 총 3억 6,200만 원을 쓴 것이었습니다. 현재 자산은 집 시세 1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800만 원, 통장 잔고 0원. 총 2억 5,800만 원. 3년 만에 1억 4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5월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전 소유주는 불출석. 중개업자 측은 계속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측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건축물 대장 4본, 건축사 보고서, 전문가 감정서. 하지만 판사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5월 말 저는 중개업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속였잖아요. 이 집이 문제 많다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중개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몰랐다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확인도 안 했어요? 건축물 대장만 봐도 알 수 있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중개업자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6월 초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재판부에서 화해를 권유한다고 했습니다. 중개업자 측이 3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저는 물었습니다. 3천만 원으로 뭘 합니까? 우리가 입은 손실이 얼마인데.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전 소유주는 연락 두절이고 중개업자는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고 3천만 원이라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변호사비 1,000만 원 들여서 3천만 원 받으면 2천만 원 남는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계속 싸우면 비용만 더 들고 결과는 불확실하다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6월 중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속 싸울 것인가 아니면 3천만 원을 받을 것인가. 매일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심장이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6월 말, 저는 결국 화해를 받아들였습니다.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건강도 악화됐고, 돈도 바닥났고, 아내도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소송 비용 1,000만 원을 빼면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허무했습니다. 7월 저는 다시 집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1억 3천만 원. 처음 가격 3억 원에서 절반도 안 됐습니다. 중개업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격이면 팔리겠냐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8월 문의가 한 건 들어왔습니다. 50대 부부였습니다. 집을 보러 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문제가 많다고,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겨울 난방비가 비싸다고. 부부는 놀랐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처럼 속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해서라고. 부부는 고맙다며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중개업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팔 생각이 있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못하겠다고. 9월 초 입주 후 3년 2개월. 통장 잔고는 2천만 원.
전세 보증금은 1억 800만 원. 집은 아직 안 팔렸습니다. 건강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아내 우울증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왜 전원주택을 샀을까? 왜 중개업자 말을 믿었을까?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9월 말, 저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3년 전 처음 이사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희망으로 가득했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닭을 키우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끝없는 수리비, 건강 악화, 사기와 배신, 소송과 좌절, 모든 게 악몽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마음먹었습니다. 이 집을 반드시 팔아야겠다고. 손해를 보더라도 떠나야겠다고.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10월, 집은 여전히 팔리지 않았습니다. 중개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고. 1억 원으로 내리면 관심 있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1억 원은 너무 큰 손실이었습니다. 3억 원에 산 집을 1억 원에 파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0월 중순, 전기 배선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주방 콘센트에서였습니다. 순간 정전됐습니다. 저는 급히 두꺼비 집을 확인했습니다.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올렸지만 다시 내려갔습니다. 전기업체를 불렀습니다. 기사가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배선이 완전히 노후됐다고,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견적은 300만 원. 저는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장에서 300만 원을 썼습니다. 잔고는 1,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0월 말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 집에서는 못 살겠다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안 팔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갇혀 있었습니다. 11월, 첫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지붕 눈을 치우러 올라갔습니다. 작년처럼 사다리를 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가 부축했습니다. 더 이상 지붕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눈을 그냥 뒀습니다. 지붕에 눈이 쌓였습니다. 며칠 후 또 누수가 생겼습니다. 눈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수리할 힘도 돈도 없었습니다. 양동이를 갖다 놨습니다. 12월 난방비가 100만 원 나왔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잔고는 600만 원.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모자랐습니다. 식비를 줄였습니다. 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계란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이듬해 1월 한파가 왔습니다. 보일러를 최대로 틀었지만 집이 추웠습니다. 단열이 안 됐습니다. 밤에 이불을 3장 덮고 잤습니다. 그래도 추웠습니다. 아내는 매일 기침했습니다. 감기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서울까지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제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가슴 통증이 자주 왔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1월 말 통장 잔고는 4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난방비와 생활비로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저는 전세 보증금을 또 건드렸습니다.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억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월 큰딸이 전화했습니다. 손주 학원비를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놀랐습니다. 아버지, 퇴직금 3억 원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원주택에 다 날렸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섭섭한 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자식에게조차 도움을 줄 수 없는 제 처지가 비참했습니다. 2월 말 마을 이웃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많이 수척해졌다고,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 파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린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동네 전원주택들이 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환상을 갖고 내려왔다가 현실에 부딪혀 떠난다고, 수리비와 관리비를 감당 못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새 집이 급매로 나왔는데 다 안 팔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3월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텃밭을 가꿀 기력도 없었습니다. 마당은 잡초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월 말 둘째 딸이 집에 왔습니다. 부모님 안부가 궁금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딸은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수척하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털어놓았습니다. 전원주택에서 3년 동안 지옥 같았다고, 수리비로만 3천만 원 넘게 들었다고, 집은 안 팔리고, 건강은 악화되고, 돈은 바닥났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울었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냐고, 우리라도 도와드릴 텐데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도 애 키우느라 힘든데 부담 주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로 돌아가자고, 전세 보증금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 얻어서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4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 수 없다면 버리고 가는 것도 방법이었습니다. 중개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1억 원에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업자는 그 가격이면 팔릴 거라고 했습니다. 4월 중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집을 보러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문제가 많다고, 수리비가 엄청 든다고, 난방비도 비싸다고.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싸니까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건축 일을 한다고 직접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5월 초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매매가 1억 원.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잔금은 한 달 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3년 만의 웃음이었습니다. 5월 중순, 저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물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텃밭 도구, 몇 개 안 되는 가구.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당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여기서 채소를 키우겠다고 꿈꿨던 곳. 이제 떠납니다. 5월 말 잔금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총 1억 원. 3억 원에 산 집을 1억 원에 판 것이었습니다. 2억 원 손실. 여기에 수리비 3천만 원, 소송 비용 1,000만 원, 입원비 800만 원을 합치면 2억 4,800만 원 손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떠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6월 초 이사를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300만 원으로 2층짜리 빌라 전세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9천만 원. 남은 돈은 1,300만 원. 집 한 돈 1억 원과 통장 잔고 900만 원을 합치면 2억 200만 원. 3억 원으로 시작해 2억 2천만 원.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6월 중순 빌라의 짐을 풀었습니다.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단열이 잘 됐습니다. 병원도 가까웠습니다. 마트도 가까웠습니다. 모든 게 편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6월 말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고,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한다고,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7월 저는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별다른 일 없이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잠들었습니다. 단조로웠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수리비 걱정이 없었습니다. 난방비 걱정이 없었습니다. 집이 무너질 걱정이 없었습니다. 7월 말 큰딸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서울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딸은 우리가 사는 빌라를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작은 집이라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맞는 집이라고,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8월 저는 3년을 돌아봤습니다. 전원주택에서의 3년. 지옥 같았습니다. 끝없는 수리, 건강 악화, 사기와 배신, 소송과 좌절. 8천만 원 손실. 하지만 배운 것도 있었습니다. 환상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 전문가를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검소한 게 최고라는 것. 9월 서울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는 작았지만 편했습니다. 난방비 걱정이 없었습니다. 수리비 걱정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건강이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가슴 통증이 줄었습니다. 아내 우울증도 나아졌습니다. 약을 계속 먹었지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9월 중순, 저는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제목은 전원주택 환상과 현실이었습니다. 기사는 전원주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수리비 폭탄, 난방비 폭탄, 의료 접근성 문제, 고립감. 제가 겪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기사 아래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경험담이었습니다.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원주택 피해자 카페 링크였습니다. 저는 클릭했습니다. 카페 회원이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게시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중고 전원주택에 숨겨진 하자, 수리비 폭탄, 겨울 난방비, 매각 어려움. 누군가는 7천만 원을 수리비로 썼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못 팔아서 3년째 비워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3억 원에 산 집을 1억 원에 팔았다고, 3년 동안 수리비만 3천만 원 들었다고, 건강도 망가졌다고 썼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공감한다는 댓글, 저도 그렇다는 댓글, 위로의 댓글. 10월 초 카페 운영자에게 쪽지가 왔습니다. 피해자 오프라인 모임이 있는데 참석하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참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0월 중순 서울 한 카페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30명쯤 모였습니다.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대부분 은퇴 후 전원 생활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임을 주도하는 6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전원주택 피해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전국 전원주택 중 10년 이상 된 주택의 70%가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목조 주택은 85%가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요 문제는 5가지였습니다. 첫째, 부실 시공. 건축업체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부실하게 짓습니다. 방수, 단열, 구조 보강을 제대로 안 합니다. 둘째, 불법 증축. 건축 허가 없이 증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셋째, 유지비 과소고지. 중개업자들이 난방비와 수리비를 축소해서 말합니다. 실제로는 2배에서 3배 듭니다. 넷째, 의료 접근성. 시골은 병원이 멉니다. 노인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다섯째, 재판매 불가능. 하자 있는 전원주택은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한 60대 여성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5억 원의 전원주택을 샀는데 2억 원에도 안 팔린다고 2년째. 비워두고 있다고 관리비만 월 200만 원씩 나간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70대 남성은 더 비참했습니다. 전원주택에서 겨울에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는데 구급차가 30분 걸려서 왔다고 수술 시기를 놓쳐 평생 목발을 짚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나마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은 팔았고 건강도 조금 회복됐고 서울로 돌아왔으니까. 10월 말 저는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전원주택의 진짜 문제는 정보 부족이라고 썼습니다. 사람들이 환상만 갖고 내려간다고, 현실을 모른다고, 누군가 알려줘야 한다고 썼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럼 당신이 알려달라고, 언론에 제보하라고, 방송에 나가라고. 11월 초 저는 방송국 제보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자세히 썼습니다. 3억 원이 2억 원으로 3년 동안의 지옥, 건강 악화, 사기와 배신. 일주일 후 제작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취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11월 중순 제작진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인터뷰했습니다. 전원주택의 환상과 현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TV에서 보는 전원 생활은 거짓이라고, 실제로는 수리비 폭탄이라고, 노인에게는 지옥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인터뷰했습니다.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우울증에 걸렸다고, 이제는 도시가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제작진은 양평 전원주택도 촬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함께 양평에 갔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새 주인이 허락해줬습니다. 집은 여전히 낡아 보였습니다. 새 주인이 말했습니다. 지금 수리 중인데 5천만 원은 들 것 같다고, 생각보다 문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안했습니다. 12월 초 방송이 나갔습니다. 제목은 전원주택의 함정, 노후를 삼킨 환상이었습니다. 시청률이 높았다고 제작진이 연락했습니다. 게시판에 댓글이 1000개 넘게 달렸습니다.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피해자들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12월 중순 저에게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로받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 카페를 소개해 줬습니다.
카페 회원이 방송 후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이듬해 1월 주요 일간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고문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전원주택이 노후를 파괴한 방법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환상과 현실의 괴리, 숨겨진 하자들, 끝없는 수리비, 의료 접근성 문제, 중개업자의 거짓말. 기고문은 게재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전원주택 함정이 올랐습니다. 댓글에는 분노와 공감이 넘쳤습니다. 1월 말 국토교통부에서 전원주택 실태 조사를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방송과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뿌듯했습니다. 제 고통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월 피해자 카페에서 집단 행동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첫째, 피해 사례 수집. 둘째, 정부 청원. 셋째, 언론 캠페인. 저는 언론 캠페인을 맡았습니다. 2월 중순, 저는 다른 방송국에도 출연했습니다. 아침 정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원 생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집을 확인하라고,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라고, 중개업자 말을 맹신하지 말라고, 수리비와 난방비를 미리 계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3월 초 소비자원에서 전원주택 상담 건수가 급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3배 증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3월 중순, 저는 한 건축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전원주택 실패 사례를 발표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만들고 발표문을 썼습니다. 세미나 당일, 청중이 200명쯤 됐습니다. 대부분 건축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30분 동안 발표했습니다. 제 경험, 전원주택의 구조적 문제, 피해자들의 사연. 청중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건축사가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도 문제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규제가 약해서 부실 시공이 계속된다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3월 말 저는 피해자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전국에서 3,000명의 피해자가 연대했습니다. 우리는 공동 대응을 결의했습니다. 4월 우리는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원 내용은 전원주택 건축 기준 강화, 중개업자 책임 강화,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이었습니다. 4월 중순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피해자 대표로 출석했습니다. 국회의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35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 3억 원으로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중개업자는 5년 된 깨끗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6년 된 집이었고 불법 증축의 구조적 결함까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수리비만 3천만 원이 들었고 결국 1억 원에 팔았습니다. 2억 원 손실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전국에 수만 명입니다. 의원들이 질문했습니다. 왜 계약할 때 확인하지 않았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중개업자를 믿었습니다. 전문가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건축물 대장도 보지 않았고 하자를 숨겼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또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개인 투자 실패 아니냐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구조적 사기입니다.
전국의 중고 전원주택 70%가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숨깁니다. 정부가 규제하지 않으니 피해자만 늘어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의원들도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5월 초 국토교통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전국 전원주택 중 10년 이상 된 주택의 68%가 하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목조 주택은 83%였습니다. 주요 하자는 지붕 누수, 단열 불량, 구조적 결함, 불법 증축이었습니다. 평균 수리비는 2,500만 원, 난방비는 아파트 대비 3배, 재판매 시 평균 45% 손실. 정부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전원주택 중개 시하자 고지 의무화. 둘째, 건축물 대장 확인 의무화. 셋째, 허위 고지 시 중개업자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넷째, 피해자 법률 지원. 늦었지만 의미 있는 조치였습니다. 5월 중순, 양평 중개업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조사 나왔다고, 과징금 1,000만 원이 나왔다고, 6개월 영업 정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당신이 한 일의 대가라고. 중개업자는 변명했습니다. 자기도 몰랐다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6월 피해자 카페에 희소식이 올라왔습니다. 한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이 중개업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 5천만 원 판결.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중순, 주요 방송사에서 전원주택 특집을 다뤘습니다. 3부작으로 제작됐습니다. 1부에서는 제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2부에서는 부실 시공 현장을 고발했습니다. 3부에서는 피해자들의 사연을 다뤘습니다.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7월 초 건설업계가 반발했습니다. 업계 단체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일부 문제를 전체로 확대하지 말라고, 대부분의 전원주택은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차갑했습니다. 댓글은 업계를 비난했습니다. 7월 중순, 저는 한 건설사 대표와 토론회에 나갔습니다. 공영방송 시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전원주택이 나쁜 게 아니라 관리를 못해서 문제라고. 저는 반박했습니다. 관리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부실하게 지어진 겁니다. 방수도 제대로 안 하고 단열도 엉터리고 불법 증축까지 합니다. 노인들을 속여서 파는 겁니다. 대표는 당황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제 편을 드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8월 초 전원주택 판매가 급감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60% 감소. 특히 중고 전원주택은 거의 안 팔렸습니다. 업계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조금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8월 중순, 피해자 모임에서 작은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여름이었지만 우리는 송년회라고 불렀습니다. 1년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3,000명이 연대했고,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정부를 움직였고, 법을 바꿨습니다. 한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낸 덕분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월 초 소비자원에서 전원주택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저도 집필진으로 참여했습니다. 가이드북에는 전원주택 구매 전 체크리스트가 담겼습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 전문가 동행, 하자, 점검, 수리비 예상, 난방비 계산, 의료 접근성 확인.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9월 중순, 저는 노인복지관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전원생활의 진실이었습니다. 한 달에 4번 강연했습니다. 강연료는 회당 10만 원, 한 달 수입은 40만 원, 연금과 합치면 320만 원. 생활비로 충분했습니다. 강연을 다니며 많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전원 생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실을 알려줬습니다. TV에서 보는 것과 다르다고, 수리비가 엄청나다고, 노인에게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전원주택 계약 안 했다고, 위험할 뻔했다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10월 초 양평 중개업자가 폐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6개월 영업 정지 후 재개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고객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도 가족이 있을 텐데. 하지만 그가 한 일의 결과였습니다. 10월 중순, 저는 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했습니다. 제목은 노후, 어디서 살 것인가였습니다. 다큐는 다양한 노후 주거 형태를 다뤘습니다. 도시 아파트, 전원주택, 실버타운, 노인 공동체. 저는 전원주택 실패 사례로 나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전원 생활은 낭만이 아닙니다. 현실은 고독과 고통입니다. 특히 건강이 나쁜 노인에게는 위험합니다. 병원이 멀고 겨울이 춥고 수리비가 끝이 없습니다. 노후는 검소하게 도시에서 사는 게 최선입니다. 다큐가 방영된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공감하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11월 초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원주택 관련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중개업자의 하자, 고지 의무, 건축물 대장 확인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저는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법을 바꿨습니다. 11월 중순, 저는 피해자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싸웠고 세상을 바꿨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하다는 댓글, 함께 싸워서 영광이었다는 댓글. 한 피해자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자존심은 지켰다고. 저는 공감했습니다. 12월 초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1년을 돌아봤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전원주택을 팔고 서울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지쳐 있었고 절망스러웠고 건강도 나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피해자 대표가 됐고 언론에 나갔고 강연을 다녔고 법을 바꿨습니다. 고통이 의미가 됐습니다. 12월 중순 큰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TV에 나오는 걸 봤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많은 사람이 도움받았을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위안이었습니다. 이듬해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70세가 됐습니다. 생일날 아내가 작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초를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알리기.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살기.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이라고. 2월, 저는 빌라에서 조용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30분 정도 걸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가슴 통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약도 줄었습니다. 의사는 잘 관리하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아내도 나아졌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차를 마시며 하루를 나눴습니다. 2월 중순, 큰딸이 손주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집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시끄러웠지만 좋았습니다. 저는 손주들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각각 5만 원씩. 예전 같으면 못 줬을 금액이었습니다. 강연료 덕분이었습니다. 손주들이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3월 봄이 왔습니다. 빌라 앞 작은 화단에 꽃을 심었습니다. 튤립과 개나리였습니다. 매일 물을 줬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뻤습니다. 양평에서는 텃밭을 가꿨지만 이제는 화단으로 충분했습니다. 3월 중순, 저는 노인복지관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강서구였습니다. 50명쯤 참석했습니다.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였습니다. 저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원 생활의 환상, 현실의 고통, 수리비 폭탄, 건강 악화. 청중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강연 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전원 생활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신중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돈이 넉넉하고 수리비 감당할 각오가 됐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고 건강이 안 좋고 병원 접근이 중요하다면 하지 마세요.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전원주택 계약하려 했는데 선생님 강연 듣고 취소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다고, 도시가 훨씬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4월, 저는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강연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240만 원. 여기에 집 한 돈 1억 원, 전세 보증금 1억 300만 원, 저축 1,000만 원, 총 2억 1,540만 원. 3억 원으로 시작해 2억 1,540만 원. 8,460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연금 280만 원과 강연료 40만 원으로 한 달 320만 원. 검소하게 살면 90세까지 문제 없었습니다. 4월 중순, 둘째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생신 선물로 여행 보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5년 만에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딸이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5월 초 제주도에 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웠습니다. 전원주택에서 살 때는 여행은 꿈도 못 꿨습니다. 돈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5월 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여행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6월
저는 피해자 카페 운영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온라인 회의였습니다. 전국에서 10명이 접속했습니다. 우리는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카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한 운영진이 제안했습니다. 이제 피해 예방에 집중하자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하자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강연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6월 중순, 저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70세 할아버지의 전원생활 경고였습니다.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 경험을 10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조회수가 1000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감사 인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7월,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빌라는 시원했습니다. 에어컨을 적당히 틀었습니다. 전기세는 15만 원 정도. 양평에서는 60만 원이었습니다. 3분의 1이었습니다. 저는 도시 생활에 감사했습니다. 7월 중순, 저는 이웃 할머니와 친해졌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혼자 사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원주택 실패담을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전원주택 알아봤는데 다행히 안 샀다고 했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포기했다고. 저는 잘하셨다고 말했습니다. 8월 초 유튜브 구독자가 5,000명을 넘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대부분 전원 생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영상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한 구독자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3억 원 아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8월 중순,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좋았습니다. 혈압 정상, 혈당 정상, 심장도 안정.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렇다고. 의사도 웃었습니다. 9월, 저는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공무원 동기들이었습니다. 70명쯤 모였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전원 생활 어떠냐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실패했다고, 큰돈 잃었다고, 하지만 교훈을 얻었다고.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제 조언 덕분에 전원주택 안 샀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제 실패가 친구에게는 도움이 됐습니다. 9월 말, 저는 손주들과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큰딸이 함께 왔습니다. 손주들이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저는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좋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못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능했습니다. 강연료가 있었습니다. 10월 가을이 왔습니다. 빌라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책했습니다. 낙엽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살만하다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집은 작지만 따뜻하고, 돈은 많지 않지만 충분하고, 건강은 완벽하지 않지만 괜찮았습니다. 10월 중순, 저는 마지막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48번째 강연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강연 후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전원주택 계약 직전이었는데 취소했다고. 7천만 원을 아꼈다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행이라고,
건강하게 도시에서 사시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고통이 의미가 됐습니다. 8천만 원을 잃었지만 수천 명을 구했습니다. 11월, 저는 1년을 정리했습니다. 강연 48번, 유튜브 구독자 10,000명, 피해자 상담 200건. 바쁜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실패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경고하는 노인이었습니다. 12월 연말이 됐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조용히 보냈습니다.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전원주택에서는 평범한 일상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매일 수리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12월 말,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저는 도시가 좋았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따뜻했습니다. 전원의 낭만보다 도시의 현실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5년 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로 전원주택 실패 4년이 지났습니다.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3년을 지옥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교훈, 용기, 목소리.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삽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전원 생활을 꿈꾸고 있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전원주택은 TV에서 보는 낭만이 아닙니다. 현실은 끝없는 수리비, 비싼 난방비, 먼 병원, 외로운 겨울입니다. 저는 3억 원을 2억 1,500만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8,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4년 동안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건강을 잃고 아내는 우울증에 걸렸고 자식에게 도움도 못 줬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고 목소리를 냈고 세상을 조금 바꿨습니다. 당신도 조심하길 바랍니다. 화려한 약속을 믿지 마십시오. 중개업자 말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십시오. 전문가와 함께 집을 보십시오. 무엇보다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지 마십시오. 노후는 검소하게 도시에서 사는 게 최선입니다. 병원이 가깝고 이웃이 있고 따뜻한 곳.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저는 70세 은퇴 공무원입니다. 오늘도 빌라에서 평범하게 살고 손주들과 놀고 강연으로 사람들을 돕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